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구지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군과 지형편에서 전장의 지형에 따라서 전투가 달라진다는 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전장의 위치와 지형에 따라서 전투의 양식은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용병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투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손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서는 이 전장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지형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전투 방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산지로서, 이 산지란 스스로 자기 국토 내에 적을 불려들어서 전투를 하는 것인데, 손자는 가급적이면 이는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국토 내에서 전투를 하다 보면은 자기 고향의 처자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사들을 잘 단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지란 타국의 영토에 깊숙이 침입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주둔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빨리 진격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병사들이 자꾸 고향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경지에서는 빨리 적국을 진격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쟁지란 것은 이 편이 탈취해도 좋고 저 편이 탈취해도 좋다. 그런 유리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점령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에 적이 점령을 먼저 했으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이때는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교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지란 이 편이 공격해도 편리하고 적국이 공격해도 편리한 그러한 아주 교통상의 중요한 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먼저 점령을 했으면 반드시 방어를 신중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구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지란 여러 국가 사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각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수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중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지란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적의 성이 많다든가 또는 아니면 적의 마을들이 많아서 우리가 어떤 군수물자의 조달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럴 때는 적으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식량이라는 것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장만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지란 것은 산림이라든지 또 험준한 지역 또는 소택지 이런 것들로 행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위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이 위지란 것은 들어가기는 길목이 좁고 또 나오기에는 적으로부터 우회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지역은 오히려 적들이 우리가 소수의 적이
다수의 적군을 물리치기 그런 유리한 지역권이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이제 사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지란 것은 빨리 전투를 끝낼 수 있으면 생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적의 포위에 둘러싸여서 섬멸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력을 다하여 빠져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이 9가지의 어떤 전장의 위치,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전투 유형이 달라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투에는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전과 또 객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9가지 유형의 전장의 경우에는 첫째 산지만이 하나의 주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 객전입니다. 즉 주전이라는 것은 적을 우리 국토로 불러 들여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객전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적의 영토에 가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선 9가지 중에 8가지는 주로 객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군대가 객지에 가서 전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기와 단결이죠. 그래서 만약에 적 깊숙이 진격을 하게 되면 병사들이 이제 어떻겠습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단결도 하고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병의 능숙한 그러한 장수들은 소위 상산의 솔련을 움직이는 것처럼 병사들을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산의 솔련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우리가 상산에 사는 하나의 전설적인 뱀이지만은 우리가 머리를 치면 몸이 움직이고, 몸을 치면 꼬리가 움직이고, 그렇죠? 꼬리를 치면 몸통이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서로 자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의 용병의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앞서 본 9가지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나 또 이러한 또는 상황의 어떤 변화, 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에 따른 우리 인간 심리의 변화,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장수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지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단 한 가지라도 실패를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군대는 패권을 다룰 만한 군대가 되지 못한다. 손자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위 우리가 객전의 경우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적지에 가서 전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정복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주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징기스칸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전에 가장 능숙한 장수가 바로 징기스칸 군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징기스칸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850년 전경에 즉 1162년도에 몽골의 한 부족 마을에서 아버지 에스게이와 어머니 호멜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죠. 그 이름이란 처음에 태어나서 붙이기를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태무진이라는 이름은 인근 부족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부족인 타타르족의 족장의 이름이 태무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마 그 이름을 따서 태무진을 지어줬고요. 칭기스칸이란 것은 그 뒤에 이 태무진이 몽골 부족들을 이제 하나의 통합을 해서 하나의 연합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맹주로 추대되면서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몇 년 뒤에 1206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소위 쿨리타이 회의라고 이제 몽골의 최고 회의죠. 그 회의에서 소위 몽골 제국의 대칸으로 이제 추대가 된 겁니다.
이 대칸으로 추대를 받은 후부터는 이제 징기스칸은 바로 지금까지의 부족 어떤 공동체를 해체하고 군사 조직인 소위 천호제를 이제 도입을 해서, 즉 민간이란 천호제죠. 이것을 도입을 해서 전체 몽골족을 95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하나의 몽골군의 정예부대로 삼아서 세계 침략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의 중국 서부 지방에 있는 서하 지방과 그 다음에 중국의 북부 지방에 있던 여진족이 세운 검나라, 그리고 지금의 만주 일대를 전부 정벌을 하고 바로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저기 동부 유럽까지 이제 정벌을 해서 전부 정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4개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전부 다 하나의 그 지역의 책임자로 봉하고 통치를 해서 세계 전체 몽골 제국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란 징기스칸도 1227년 우리가 소위 서하에 다시 원정 중에 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기스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나 하는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이제 관습의 극복, 그리고 이러한 관습 극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새로 조직을 한다든지, 또는 그 조직을 통해서 소위 이제 속도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런 관습의 어떤 극복에 있어서 먼저 징기스칸은 이제 그 몽골 부족들 가운데서 이제 그 통일을 할 때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보다는 소위 그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부 주기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족보다는 어떤 천민이라든지 또는 세습 노예라든지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심지어는 정복지의 아이들을 소위 이제 그 고아들을 키워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키워주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위 충성 집단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회의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기의 칸이라는 것보다는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불러달라. 또 심지어 자기 입던 옷을 자기의 부하들에게 준다든지, 또 자기가 타던 말을 준다든지, 이러한 아주 도덕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족장들보다는 어떤 위에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회의를 할 때도 참모들이 전부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전체 몽골족들을 통합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소위 정복전을 함에 있어서 기술을 아주 중시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중시했기 때문에 정복지의 어떤 기술자들을 전부 죽이지 않고 전부 그 사람들을 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술을 전수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을 공경하는 이러한 공경용 투석기라든지, 또는 화염 방사기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늘 쓰고 있던 어떤 그 만류의 안장, 등자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마병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그 당시에 신무기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러고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속도전입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흔히 우리가 기마병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위에 점이 있죠. 특히 이제 그 다음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우리가 이제서부터 시작한 그 실크로드가 서부 로마까지 갔었죠.
기존에 있던 이러한 실크로드를 잘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실크로드에서 역참제를 실시한 겁니다. 이 역참이라는 것은 한 40km 내지 50km마다 이러한 역참을 두어서 활용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한 4km 또는 5km마다 이제 소위 파발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모든 소식이나 물류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의 문물의 교환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실크로드라든지 이러한 역참제를 활용해서 속도전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적국을 공격을 할 때는 미리 그 나라의 심지어 그 성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책임자의 이름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다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책임자 즉 성주라든지 그 나라의 국왕이라든지 이러한 가족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이제 미리 다 모든 것을 파악한 뒤에 공격을 한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실크로드를 다니던 대상들, 이 대상들을 통해서 미리 정보를 다 수집한 뒤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보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징기스칸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후 우리가 대응해야 될 어떤 자세와 더불어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다시피 칭기스칸처럼 여러 가지 관습을 극복한다든지 또는 그에 따라서 조직을 재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한 그런 사례에서 보다시피 우리도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직, 우리 부동산 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조직들이 소위 벤처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조직의 유연화 또 나아가서 보다 빠른 기술의 어떤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개척한다든지 등을 통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